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연일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제조업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스닥은 이에 비해서 상승이 조금 저조한 느낌이 있는데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채 금리가 1.74에 있던 게 어제 1.67까지 빠졌습니다. 원래 금리가 그렇게 선진국 금리가 그렇게 급락하면요 주식시장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금리가 급락한다는 얘기는 위험이 커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두려워하는데요. 어제는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나스닥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고 상관없이 이제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상승이 빨라질 것 같은데요. 고용 지표가 오늘 또 나오거든요. 오늘 나오긴 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편안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이 지금 여기서 오르게 되면 얼마나 올라갈까? 그리고 지금 속도는 어떻게 되고 어느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오늘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페크 플러스가 5월부터 점진적으로 증산을 한다고 했는데요. 유가는 61달러를 해보겠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유가를 안정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물가가 너무 많이 뛰니까 에너지 가격을 좀 끌어내려 달라라는 요구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이 물가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시장이 일단 뭐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UBS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조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강세는 이제 조금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달러도 약세로 가고 유가도 좀 안정적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채 금리도 떨어졌고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나 갈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2017년도에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1.4%에서 2.2%까지 오르는 동안에 다우존스 지수가 16,000포인트에서 26,000포인트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50%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물가가 1.6%에서부터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오늘 2.37이었어요. 2.37.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올랐죠. 근데 1.6%일 때 그때 나스닥 지수가 얼마였냐면 11,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13,500이죠.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전혀 오르질 못했죠.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빨리 뛰니까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 이게 뭐 다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조건으로 된다 그러면 나스닥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 근데 오늘 뉴스에도 보면은 미국의 지수가 상승 여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자꾸 상승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3,000포인트가 높다고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게 상승을 하다가도 이게 자꾸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일단 이번 코로나 충격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적은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폐량이 증가한 양은 그때보다 6배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충격은 그보다 덜한데 그리고 V자로 경기는 회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걸까요? 돈을. 이건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자들이 대놓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 힘으로 지수가 지금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물가가 일단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니까 나스닥도 그에 맞춰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스닥을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나스닥이 강하게 올라갈 때 올해는 제가 전기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차 모빌리티. 근데 지금 반도체가 마이크론의 실적과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반도체와 전기차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원래는 반도체를 2분기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12일 날 그 반도체 긴급 점검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와 GM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외에 여러 업체를 불러서 회의를 하겠다.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까지 거기에 참석한다면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네, 텍사스에서 뭐 세금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뭐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오늘 그 반도체를 미국에서 자급자족하려면 미국이 투자해야 될 돈이 4,20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인프라 계획에서는 500억 달러를 얘기를 했죠. 네,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건데 그럼 민간 기업들에서 그게 충당이 돼야 되겠죠. 먼저 지금 인텔이 200억 달러 얘기를 했고 그리고 TSMC가 3년간 1,000억 달러 얘기를 했는데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 하는 거죠. 아마 미국에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삼성전자도 그에 준하는 투자를 실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봐서도 반도체가 다 올라요. 그죠? 소재, 부품, 장비 뭐 전부 다 오르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그쪽이고 오늘은 또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뉴스가 있는 그 GM이 요구를 했다는 그 업체 외에는 크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뭐 양극재 관련된 부분만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는 조금 안 좋은 모양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반도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나스닥을 끌고 올라가는 쪽이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초기에. 어제 테슬라는 안 올랐어요.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 올랐거든요. 네.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된다. 일단 12일 날 회의가 끝나면 22일 날 기후정상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기후정상회의에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푸틴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참석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참석을 안 하려고 할까요, 거기에? 네. 저는 그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그런 거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반도체를 잡고 조금 뒤에 제가 전략을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스닥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베트남 시장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는 쪽을 보면요. 다우는 며칠 전에 경신을 했고 어제 S&P 500이 4,000포인트를 넘었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계속 경신해 가고 있는데 선진국들이죠. 근데 이머징 시장을 보면 최고치를 경신한 곳이 대만하고 베트남이에요. 예, 베트남. 오늘 무역대표부, 그 미국의 무역대표부 그 대표가 베트남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베트남이 1월 말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상수지가 너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대미 무역수지가 너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도한 환율 시장 개입을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까지 했는데 대놓고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베트남은 지금 기회를 포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미국이 하려고 하는 쿼드에 거기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의 중간에 있는 나라죠. 네.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강세를 띠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머징 국가들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나올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무역 쪽에서 자국의 환율을 절하시키면요.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게 갑자기 급증하거든요.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이 지금 대놓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지금 중국이 지금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베트남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베트남은 뭐 2007년도에 베트남 투자 유행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베트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베트남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빨리 포착해가지고 기회를 잡는 나라들은 좋지 않겠습니까? 네.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투자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길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이틀 동안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자금을 투입할 때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먼저 사는 게 전기전자라는 거죠. 네.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대형주들이 강세를 띠는데 그 밑에 종목들이 조금 오르다가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서 매도를 좀 하다가 오후에 좀 매수를 늘리긴 했는데요. 거의 압도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딱 두 업종만 샀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네, 그걸 6천억을 넘게 샀어요. 네. 앞으로 이런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더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5월 달에 공매도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나올 거라는 건데 외국인은 지금 환차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대형주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면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느냐. 4월 달에 제가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지금 현재 악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정학적 그런 위험이 지금 발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12일 날 반도체 점검 회의하고 22일 날 기후 정상 회의 이게 아마 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수가 높다고 불안감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수가 100에서 시작했어요. 100에서 시작해서 1000까지 올라가는데 2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17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지금 2021년이잖아요. 13년 동안 2000포인트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30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근데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올라왔으면 50% 오른 거잖아요. 이게 많이 올랐나요, 이게? 근데 금융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보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는 더 작은데 통화량이 6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50% 올랐다고 이게 지금 지수가 높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계단식으로 이런 거 요즘에 차트 그려가지고 많이들 보여주거든요. 22년, 17년, 그 다음에 여기 17년, 그 다음에 올랐죠? 네, 그 다음에 13년, 네. 이거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네.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올라가는 거는 10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100%. 네. 근데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올라가는 건 50%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00%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직은. 근데 그때 이런 유동성이 있었느냐? 없었지 않습니까?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또 증세를 얘기를 했어요. 또 미국에 증세가 있는데 이게 시장의 악재인데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럼 증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경기를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아직 회복이 안 됐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증세를 해서 그걸 꺾어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증세가 기업들 실적에 과연 얼마나 충격을 줄까? 만일에 매출이 1000원인 기업이 보통 제조업이 10%가 나오기가 힘들지만 10%라고 가정했을 때 100원을 번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법인세가 21%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원 내는 건데 이거 28원으로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물가가 오르고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기업들의 매출 증가를 보면 30에서 50% 정도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0원 정도 올라간다고 작게 봐서 그렇게 올라간다고 아니면 1000원이라고 해도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 분명히 영업이익은 100원보다는 150원이나 200원으로 증가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28%를 빼면 지금 현재 1000원, 100원 남는데 그 21원 주고 79원 영업이익을 잡히는데 이게 150원이나 200원으로 올랐을 때 28%를 빼면 이 79원보다 작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업들의 성장률이나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실적 전망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법인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근데 그 미국의 극좌 의원이 있습니다. 워런이라는 그 여성 의원이 지금 부유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부유세가 만약에 도입되면요. 미국에 딱 4명이 1년간 내는 세금이 얼마냐면 20조입니다. 1년에 4명이. 네. 근데 그거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부는 몇몇 사람한테 집중돼 있어요. 부의 이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거 해도 큰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세금 더 많이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세금 올려도 괜찮다, 세금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존립이 중요하지 자기가 더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는 세금보다 그 사람들은 1년에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주식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 사람들 재산이 거의 다 주식이지 않습니까? 주식이 그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오른 거에서 뭐 조금 팔아서 세금 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기 때 영국 여왕의 자산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 정도로 손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때 워렌 버핏도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원금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그 2019년도 중반 정도에 다 회복해버렸어요. 그게 우리 일반인들과 틀리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때 2007년도에 중남미 펀드도 하고, 일본 펀드도 하고, 유럽 펀드도 하고, 아시안 펀드도 하고, 이렇게 막 분산하라 그래가지고 분산을 했었는데, 그 펀드들이 금융위기로 막 40%, 50%씩 이렇게 손실이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금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거 올라오는데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투자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게 그때 바닥에서 반등이 시작되면 싹 팔아가지고 한 곳에 집중합니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산 투자 많이 하라는데 실제 그렇게 분산을 하는 거는 목적이 딱 한 가지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혹시 하락할지 모르니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오늘 지수가 3,000포인트면 이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분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요. 빨리 모아야 됩니다. 한 곳으로. 가장 강한 곳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에. 나스닥 100, 아니면 액티브 펀드. 이게 가장 강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련 있는 업종이 반도체 배터리죠. 네.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다가. 그러면, 손실 난 거 빨리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따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전설적인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그 펀드의 수익률이 2700%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해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도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987년도 블랙 먼데이가 터졌는데도 그 해에 그 사람은 손해가 안 났습니다. 펀드가. 네. 근데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시황을 보지 않습니다. 종목만 보거든요. 네.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거의 나오진 않죠. 책만 몇 권 나와 있고. 네. 이 시황을 보는 게 내 수익률에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일반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을 피킹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 시황과 같이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섹터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이 출발선에서 출발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우리나라가 거길 따라갈 거냐? 우리나라는 거길 못 따라갈 거라는 거죠. 좀 느리게 가든지 아니면 아직 출발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위험이 좀 있거든요. 지금 공매도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못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깔고 갑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너무 나쁜 뉴스들이 많아요. 위험하다,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고 마진콜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대잖아요.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나스닥이 달리기 시작하면 앞만 보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휴장이니까 월요일도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잘 나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